최근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가 당 대표직과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캐나다는 정치와 경제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트리도는 야당이 현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불신임 투표를 강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캐나다 총독의 승인을 받아 의회 정회를 명령하게 되죠. 의회 정회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회는 해산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만 의회를 마비시켜서 현 집권 정부가 자기 당에서 새로운 총리를 뽑는 시간을 버는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국으로 예를 들면 대통령이 국회의 모든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권한을 행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트리도가 자진 사퇴를 결정한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차기 선거에서 자유당이 참패할 것이라는 전망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자유당 내 대다수 당원들조차 그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 희망과 변화라는 슬로건을 걸고 젊은데 심지어 얼굴까지 잘생겨서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받았었죠. 트리도는 취임 직후만 해도 7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정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트리도가 이끄는 자유당은 16%의 지지율로 201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심지어 블록 퀘벡당보다도 지지율이 뒤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트리도가 집권한 지난 9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정도로 캐나다 국민들의 민심을 잃은 상태일까요? 오늘은 트리도의 사퇴 배경은 무엇인지, 그의 정책이 캐나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의 퇴진이 자유당과 캐나다 정치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도가 자진 사퇴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재무장관이었던 크리스티아 프릴랜드의 사임이었습니다. 프릴랜드 장관은 트리도의 새로운 경기부양책인 세금 유가, 텍스 홀리데이를 둘러싸고 강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정책은 2024년 12월 14일부터 2025년 2월 15일까지 시행되는데 연말연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한 상품 및 서비스세, 조합 판매세를 면제하는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은 약 16억 캐나다 달러, 원화로 1조 6천억 원의 세수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미 폭발적으로 증가한 정부 부채와 적자 예산 상황에서 프릴랜드를 비롯한 다수의 정책 입안자들은 해당 정책을 반대했는데 트리도 총리는 해당 정책이 경기 부양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프릴랜드는 이로 인해 재정위기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고 결국 2024년 12월 16일 사임하게 된 것입니다. 프릴랜드 장관의 사임 이후에 자유당 내부에서는 트리도에게 사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연정을 통해 트리도 정부를 지원하던 NDP마저도 2025년 1월 하원 개회에서 그를 퇴출시키겠다고 발표하게 되죠. 하지만 프릴랜드의 사임이 트리도 총리의 퇴진을 결정지은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트리도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지지율이 역사적으로 최저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 기관 앵거스 리드 연구소에 따르면 트리도의 지지율은 22%로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자유당 지지층마저 등을 돌린 상태이고 차기 총선에서도 자유당이 대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리도의 지지율이 폭락한 이유는 잘 나가던 캐나다를 과도한 복지 정책과 진보적 성향의 외교로 경제적, 정치적 혼란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의 1인당 GDP는 지난 10년간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트리도 정부는 다양한 복지 정책과 진보적 이니셔티브를 내세우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유세 도입과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인상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세수를 확충하려는 정책도 추진했죠. 그렇게 확보된 재원으로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수당도 대폭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세를 도입하며 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서 투자가 감소하고 기업들이 이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가까지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생활비가 상승하며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됐죠. 그리고 트리도 정부는 포용적인 이민 정책을 내세우며 매년 약 48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대부분은 저숙련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민자들이 캐나다 전역에 고르게 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일자리가 많고 인구가 밀집된 토론토나 밴쿠버 같은 대도시로 몰리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난민 정책과 이민 정책으로 인해 대도시 인프라에 과도한 부담을 주며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악화시켰죠. 특히 캐나다 주택 문제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현재 토론토나 밴쿠버 같은 주요 도시는 평균 집값이 110만 캐나다 달러 수준으로 치솟은 상태입니다. 주택 수요는 폭발적으로 느는데 주택 공급이 따라오질 못하니 서민과 중산층들의 주거 불안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은 무료 서비스 기반으로 운영되었지만 대규모 이민자들이 유입되다 보니 의료 대기 시간이 평균 27.7주, 약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진료 보기도 전에 하늘나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시간이죠. 의료뿐만이 아닙니다. 치안 시스템도 붕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보다 차라리 본인이 직접 해결하는 것이 더 빠르다 할 정도라는 상황입니다. 결국 트루도의 포용적인 이민 정책도 경제적 부담과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냥 자국민들의 삶을 압박하는 정책으로 귀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국민들에게 남겨진 것은 이전보다 더 커진 재정 적자입니다. 현재 트루도 총리가 이끄는 캐나다 자유당은 깊은 내분과 지지율 하락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에르 푸아리에브가 이끄는 보수당은 여론조사에서 자유당을 20에서 25%포인트 차이로 크게 앞서며 다음 선거에서 승리를 거의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캐나다 국민들은 과도한 복지와 분배보다는 경제 성장과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실적인 정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성장보다 분배와 복지라는 말이 듣기는 좋지만 성장이 아닌 분배와 복지에 한정된 자원을 사용하는 것은 성장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미래 세대의 자원을 가불에 사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캐나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현재 유럽의 주요 국가에서도 이상적인 복지 정책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며 정권 교체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자유당이 쇄신의 기회를 잡을지 아니면 보수당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중심이 될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정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큰 의미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